네, 여러분 또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자 소득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이자 소득의 종류 배웠고,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런 공부나 강의의 흐름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게 이자 소득, 어떤 소득이 있으면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후에 그러한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라는 소득세의 계산 구조를 쫓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자 소득은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경비가 인정이 안 되고, 그리고 총수익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두 가지,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들어온다라는 사실. 그래서 순서가 요 이자 소득이 무엇인지, 그다음 비과세가 무엇인지를 배운 거고, 이어서 공부할 것이 세 번째, 분리과세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로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49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분리과세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거를 왜 다시 강조를 해드리냐면, 이자 소득 말고 금융소득으로서 이 배당소득이 있죠. 배당소득도 이 계산 구조를 이렇게 따라갈 텐데, 이 둘은 이제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제외하고 들어온다라는 이 원칙에 따라서 분리과세를 다 제외를 하고 이렇게 쫓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소득도 분리과세를 제외를 하고 이렇게 쫓아온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어떤 소득금액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나오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금융시장 활성화, 첫째 시간은 아니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시장 활성화라는 조세 정책 때문에 요 분리과세라는 요 혜택들을 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들어오는 소득금액 계산 구조가 끝난 다음에도 이 둘을 다시 합칩니다. 이 둘, 이거는 원천적으로 분리과세하는 것을 제외하고 남은 거죠. 그러나 이것이 다시 2천만 원 이하이면 다시 소액금융자산가라고 봐줍니다. 소액금융소득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때 다시 한번 분리과세를 하는 쪽으로 혜택을 다시 한번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만이 정상적으로 종합과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종합과세가 되는 거고, 분리과세는 원천적으로 분리과세하는 것과 또 금융소득 총액이 2천만 원 이하가 되면은 분리과세하는 이 두 번의 기회에 어느 한쪽에만 해당이 돼도 분리과세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분리과세,
좀 지우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분리과세, 교재 여기도 여기 교재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분리과세 항목들은 원천적으로 분리과세가 되는 항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나중에 저 뒤에 가서 금융소득 총액이 2천만원 이하가 됐을 때 분리과세하는 그거 말고 원천적으로 분리과세하는 항목들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거죠. 교재를 가보시면 1번 비실명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비실명.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실명이라는 거는 실명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 소득인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합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합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비실명 금융소득은 누구 소득인지를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얘는 합산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리과세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실명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국가가 합산과세를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박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책임을 물어서 여기에 적용하는 세율은 소득세 최고 세율인 42%를 적용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요 금융소득이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이라면,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인데 비실명이 됐다 하면은 세율이 42%가 아니고 90%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다 뺏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이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이라는 거는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이자 종류는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비실명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혜택을 주기 위한 분리과세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최고세율로 과세를 하고 또 금융실명 적용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비실명으로 지급된 거라면은 90%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 뺏는 거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혹시 여러분들 90%면 10%는 그래도 남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소득세 90%를 부과를 하고 요 소득세의 10%에 해당해, 다시 얘기하면은 9%가 다시 지방소득세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가 합산되면은 99%죠. 그러니까 다 뺏는다라고 봐도 됩니다. 금융실명 대상인데 비실명으로 운영이 되면은 세금으로 거의 다 환수 조치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분리과세 소득이고, 두 번째 직장공제외 초과 반환금. 이거는 직장공제외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어요. 이거 왜 분리과세가 된다 그랬어요? 직장공제외 초과 반환금은 연분연승법이라는 독특한 계산 방식을 따라서 별도로 과세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연분연승법이 뭐예요? 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학생들이 계시면 빨리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제도인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 장기채이기 때문에 현재도 실효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17년 이전에 발행했던 대부분 이게 국공채입니다.
장기채권. 장기의 개념은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을 얘기합니다. 장기채권이 존재하면 이게 거의 대부분 회사채나 이런 채권들은 장기채로 발행해봐야 10년 만에 갚아준다고 그러니까 그 회사를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이게 국공채입니다. 국제나 공채인데 장기채로 발행을 하면서 국공채 발행을 뭐라고 그래요? 촉진시키려고 이 채권자들이 나중에 국공채로부터 이제 이자를 이렇게 받게 될 때 이거를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나는 분리과세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해 주던 혜택이 2017년 이전 발행까지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일반적인 분리과세는 아니기 때문에 14%라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세율 자체는 30% 세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020년인데 이 규정을 왜 아직도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17년이면 여기서 발행됐다 그러면 이 국공채가 만기가 최소한 10년은 가겠죠. 그러니까 2027년까지 2017년 이전에 발행했던 국공채 중에 10년 만기가 넘는 것은 2020년까지 채권이 살아있고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자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실효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비과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죠. 네 번째, 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이나 혹은 경락대금의 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특이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자, 소송사건의 주관 부서인 법원은 예를 들어 A와 B 간에 이 민사소송이 붙었어요. 민사소송이 붙었는데 일단 A가 B에게 뭐 계약금 쪽으로 얼마를 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B는 자기는 계약한 적이 없다. 이거 가져가라. A에게 가져가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도금을 그러니까 이 소송 기간 중에 중도금을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중도금을 줘야 될 때가 도래합니다. 중도금이 뭐 2차 중도금 이렇게 도래한다고 하면 이 A는 분명히 B가 계약을 했는데 자기가 유리하도록 계약이 안 돼 있다라고 소송을 건 거죠. 근데 A가 이 계약 조항대로 중도금을 이렇게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의무 불이행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도금을 주려고 그래요. 계약에 따라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B는 받으려고 하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 A는 이 중도금을 대신 누가 맡아달라 라고 하느냐면 법원이 대신 가지고 있다가 판결이 확정되면은 B에게 돌려주십시오 라고 맡기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공탁금 같은 거죠. 그럼 저 문제, 법원이 공탁금을 받아서 법원 이름으로 보관을 합니다. 법원이 보관을 할 때 그 이자가 나올 거예요. 이자가 이게 얼마가 지나갈지 모르지만 이자가 나오겠죠. 그럼 그 이자를 A가 승소했다 라고 하면 나중에 이 B에게 줄 거고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B가 맞는 얘기를 했다. 이건 계약금을 내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계약금도 돌려주고 법원이 가지고 있던 이 공탁금도 A에게 돌려주면서
요 이자는 A, 네가 가져라 이렇게 돌려주겠죠. 그러니까 이 이자 소득의 최종 귀속자가 누구냐라는 거는 법원만이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원이 자기 이름으로 보관하고 있던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이게 A 건지 나중에 이게 B 건지가 확정이 되면은 그 정보를 국세청에게 넘겨줘서 이 이자가 A 건지 B 건지를 국세청이 확인하고 종합과세를 하도록 그렇게 자료를 국세청에게 넘겨주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원에게 강제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돼 있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원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건 사법부예요. 사법부. 그리고 과세 행정을 맡고 있는 이 국세청은 행정부입니다. 그 행정부와 사법부는 상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건데 국세청이 이 정보를 좀 제공하십시오라고 법원에게 요청하면 법원은 그거는 세무 행정에 관한 거니까 나한테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와서 행정부 직원이 와서 직원을 파견해서 우리 서류를 가져가라 라고 주장을 하지 친절하게 이런 정보를 행정부인 국세청에 제공을 하지를 않게 됩니다. 법원이 그렇게 이제 권위가 있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제 곤란한 게 뭐냐면 누구 건지를 법원이 정보를 판결문 정보를 포함해서 이렇게 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럼 이 과세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이 이탁금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법원 내에 입주하고 있는 은행에 법원 계좌로만 그냥 예탁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이 은행이 이자를 누구에게 줬는지 관계없이 그냥 14% 원천징수세율로 징수만 하고 그 징수된 세금을 그냥 국세청에 납부하게끔 그렇게 하고 끝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뭐예요?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죠. 그래서 이 법원의 경우는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위계질서 문제도 있고 다시 얘기하면 법원으로 하여금 과세 자료를 생산을 하고 또 제공을 하도록 의무를 지울 수가 없더란 얘기예요. 법원에게는 그런 의무를 지울 수가 없더라. 그래서 분리과세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또 5번도 이거와 논리가 비슷합니다. 법인 의제단체 이외의 단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법인 의제단체 이외의 단체 이게 말이 좀 복잡하죠. 이게 아마 제 기억에 첫째 시간인가 설명을 드린 건데 어떤 단체가 있을 때 설립 등기를 하면 기억하시죠? 요거는 당연법인입니다. 당연법인이에요. 그러나 설립 등기가 돼 있지 않다 그러면은 임의단체죠. 그러면 요 임의단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적 실질이 법인과 유사하다. 그러면 이 단체는 법인으로 보게 돼 있어요. 이걸 법인으로 의제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임의단체 중에 이 실질이 법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개인으로 모아서 소득세를 과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보십니다. 이 다섯 번째 법인 의제단체 이외의 단체라는 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단체 중에 설립등기 된 것은 당연법인, 설립등기가 돼 있지 않으면 그 경제적 실질을 보고 법인으로 의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으로 보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바로 요 개인으로 보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법인 의제단체 이외 단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체가 어떤 단체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창회라든가 종친회 또는 무슨 산악회, 이런 단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씨 종친회에서 회비통장을 관리를 하는데, 연간 이자가 1억이 나왔다 가정을 하세요. 그런데 이 1억이 김씨 종친회라는 이 회원들이 있죠. 회원이 몇 명이냐 봤더니 예를 들어 뭐 500만이에요. 500만 명. 그러면 요 1억 원을 주민등록번호 다 확인해서 500만 명으로 나눠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료를. 이렇게 이 자료를 생성시킬 수 있느냐. 어때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방금 전에 설명한 이 법원의 보증금이나 경락대금 이자처럼 자료관리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료관리가 실명 자료관리가, 그러니까 어디에 귀속되는지 실명 자료관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지급 시에 그냥 14% 원천 징수로 끝내버리고 말자라는 거예요. 원천 징수로 끝내버리고 말자. 그래서 역시 법인 의제단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요 4번과 5번은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료를 관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료를 관리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다시 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6번은 지금 분리과세 보고 있는 거예요. 6번은 이게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를 주는 그런 종류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SOC 채권의 이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SOC 그러면 뭐를 SOC라고 합니까? Social Organizational Capital, 맞을 겁니다. SOC의 약자예요.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그래요?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하죠. 사회 간접자본. 그래서 이 사회 간접자본이라는 거는 도로나 뭐 항만이나 또는 뭐 철도나 또는 뭐 통신망이나 이런 것들,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기간 산업이라고 할까요? 이게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도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좀 마련하겠다 그러면은 어떤 걸 발행해요? 서울 같으면 지하철 공채 발행하죠. 지하철 공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수도권 지역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등록 과정에 요 지하철 공채 의무 매입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SOC 채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SOC 채권은
국가 기관망, 즉 사회 간접 자본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돈을 모금하는 국공채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을 사는 구매자가 뭐를 받게 되느냐, 이 이자를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구매자가. 그러면 이것은 분리과세로 끝내겠다라는 혜택을 준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또 하나가 고위험 고수익 투자신탁액이라고 하죠. 이거는 굳이 투자 용어로 얘기하면 high 고위험 리스크, 그 다음에 고수익 high 리턴의 개념입니다. high risk, high return. 이게 아마 투자론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높으면 왜 높게 주는 거예요? 이 자산이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기대 수익을 높게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 사겠죠. 근데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지금 법정 용어로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신탁이었습니다.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의 그 신용등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일 좋은 게 트리플 A, 그리고 그 밑에가 더블 A, 싱글 A, 그 다음에 트리플 B,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근데 이걸 더 자세하게 또 나누면은 뭐 트리플 B 플러스, 그냥 트리플 B, 또 트리플 B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눠지거든요. 이게 기업의 신용등급이라는 건데, 신용등급이 A등급 이상 정도면은 안정권이라고들 봅니다. 그런데 요 밑에는 이게 위험군이라고도 하거든요.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요 밑에 등급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시장에서 채권자들이 잘 안 살라 그래요. 부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국가 입장에서 이 회사채의 소지자에게 혜택을 좀 주자라고 세법 제도가 마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로 요러한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뭐라고 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 신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런 데다가 투자하는 그 신탁 상품이,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니까 바꾸겠습니다. 색깔을. 고위험 고수익 투자 신탁이라는 거는 이러한 회사채에, 여러분 그 교재에 구체적인 건 나옵니다. 밑에 보면은 그 풋노트 5번 있죠? 거기 보면 이런 BBB 플러스 등급 이하, 즉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채권이나, 이런 채권이나 혹은 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코넥스 상장. 이거 옛날에 제3시장이라고 표현도 했었습니다.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주식에 투자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면 이런 위험 등급 채권, 그 다음에 주식이면은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주식에, 여기에다가 이 고위험 고수익 투자 신탁이라는 것은 이러한 투자 자산의 비율을 45% 이상 투자하는 그런 펀드, 그런 펀드를 뭐라고 한다? 고위험 고수익 투자 신탁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투자 신탁에 개인이, 펀드 가입자가 있겠죠. 펀드 가입자가, 이런 펀드에 가입한 가입자가 여기로부터 이자를 받게 되면
혜택을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그래야 이 신용등급이 낮은 위험군에 있는 기업들도 자금 조달에 수통을 트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죠? 구체적인 거는 우리 교재를 통해 다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과세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ISA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Individual S Saving A Account 기억나시나요?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 언제 설명드렸어요? 비과세 기억하시죠? 비과세 이자소득 설명할 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득 200만원까지 또 저소득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기억하시죠? 바로 이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로부터 나오는 이자소득 중에 여기까지는 비과세인데 요걸 초과한 금액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초과한 금액. 이 초과분은 역시 혜택을 더 유지하자. 그래서 이건 9% 저율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저율. 과세되는 율이 낮다라는 거예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역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자소득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죠. 종류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3번이었었나요? 그 다음에 4번 귀속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귀속시기. 귀속시기는 그 이자소득이 어느 년도 소득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죠. 우리 교재 50페이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먼저 아실 것은 세법에서는 법이죠. 법. 세금을 다루는 법이지만 법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그게 뭐냐?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합니다. 권리, 의무, 확정주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수익의 경우, 즉 수익이나 소득의 경우는 그걸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때에, 또 의무라고 그러면 뭐예요? 의무. 의무는 내가 줘야 될 비용. 수익은 권리가 확정되는 때, 비용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귀속시기를 정한다라는 것을 권리무효 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소득도 이 원칙을 쫓아가는데 여기 약간의 예외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3년 만기 예금에 예치를 한다 가정하세요. 3년 후에 찾는 예금에 예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 1,000원을 예치를 하고 이자율은 10%였다 가정을 하면 1년 후에 이자가 10% 100원어치가 생기고 다시 또 1년 후에 이자가 100원이 생기고 마찬가지 3년 차에 100원이 생기고 이렇게 각 연도 말에 이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런데 이 예금은 3년 만기니까
이자를 언제 주기로 약정을 했냐면 만기에 지급한다 이렇게 약정을 했다 가정을 하세요. 이자는 만기에 지급한다 이런 조건으로. 그러면 제1년 되는 시점에 발생 이자는 100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은 언제 받아요? 이 이자는 다 만기가 됐을 때 합쳐서 이자 300원을 원금과 같이 받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수중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1차년도 말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리 의무 확정주의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걸 적용을 해서 이거는 너의 소득으로 받을 권리가 이미 확정돼 있다. 현금은 아직 안 들어왔을지라도 해서 요 100을 1차년도의 이자 소득이요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내 호주머니에 세금 낼 현찰이 없는데 이자 소득이 발생됐다고 해서 요 100원에 대한 세금 뭐 예를 들어서 10원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 예금을 해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은 이런 납세 의무를 금융소득이잖아요. 지금 이게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자를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것으로 미뤄줌으로써 중간에 해약하는 이런 문제가 없이 이 예탁금이 정상적으로 3년간이 유지되게끔 이런 배려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 50페이지 4번에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보면은 일본 무기명 공채사채 이건 뭐 무기명이니까 누구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급을 받은 날 주는 건 당연하고 기명공사채 같은 경우는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 개시일에 주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부금 이런 게 개인들이 통상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 받는 상품이잖아요. 근데 수입시기에 보면은 뭐가 원칙이라고 돼 있어요? 실제 이자 지급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실제 이자 지급일. 그래서 이 예탁금의 종류가 이자 소득의 귀속자가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실제로 납부할 능력이 생기는 그때까지 미뤄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법조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요 바로 위에 있는 이런 사례이더라도 여기 잘 보시죠. 사례이더라도 예를 들어 이자 산출은 매년 말에 이렇게 한다라고 약정을 합니다. 뭐 여기도 당연히 이자 산출이 되죠. 매년 말에 하되 그 이자를 본인이 미인출할 때에는 인출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원본에 산입하는 것으로 한다. 이해하시겠죠? 미인출 시에는 다시 그 이자를 원본에 산입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원본 전입 약정일이라고 합니다. 원본 전입 약정. 그렇게 되면 이것은 예금주가 원래 100원의 이자를 인출을 했다가 다시 그 100원을 추가 예입한 거랑 같은 거예요. 추가 예금한 거랑. 그러니까 인출 행위가 이미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때 이미 현금을 지급받았다. 현금을 지급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50페이지 그 4번에 그 밑에 있는 수입확정시기 도표에 동그라미 3번에 수입시기란을 가보면 우편에 실제 이자 지급일로 하되 원본 전입 해약 기간 연장 시는 바로 그 원본 전입 해약 기간 연장을 한 그 날에 과세소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원래 이자 산출을 연간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미인출 시에 원본 산입된 걸로 본다라는 이 원본 산입 약정, 원본 전입 약정이라고 합니다. 산입이라기보다는 원본 전입이라고 하죠. 원본 전입 약정이 있다면은 현금을 내가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현금을 지급한 걸로 보고 바로 이 시점 원본 전입일, 전입 약정일, 원본 전입 약정일에 이자 소득을 받은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자 소득의 귀속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 세법이 배려하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조항입니다. 자,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 5번째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주의사항. 이자 소득과 관련된 판단을 할 때 주의사항. 그 중에 첫 번째가 교재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이라고 되어 있죠.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 그래서 이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이라는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채권을 역시 발행을 여기서 하고 만기는 3년 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발행을 했는데 연간 이자는 10%로 약정되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세요. 그런데 처음에 이 채권의 구입자가 만기는 이뤄도 요거는 이제 연말에 지급하는 걸로 약정돼 있다 가정하십시오. 그러면 요 1년이 딱 되면 이자 100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라는 거예요. 이자 100원을 받게 되는데 구입자가 이 현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딱 하루 전에 1일 전에 매각한다. 이 채권을 매각한다. 이게 채권을 매각한다 하면 1일 전에 딱 매각한다고 하면 얼마의 매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얼마의 매도를 하겠어요? 자기가 샀던 원본 1,000원에다가 여기까지의 이자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자. 이걸 기간이자라고 합니다. 기간이자. 기간이자.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100원이니까 뭐 90원이라고 가정을 하시죠. 그럼 이거를 도한 금액인 1,090원에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법률적 형식으로는 이 사람은 1,000원의 회사채를 사가지고 1,090원에 매각을 한 거니까 법률적 형식으로 따지면 채권의 매매 차익이 발생한 겁니다.
얼마가요? 90원이.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채권의 매매 차익은 과세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과세하지 않는다. 기억하십니까? 그럼 이 90원을 과세할 수 없다라는 얘기냐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90원이라는 거는 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이 이자율과 기간을 합친 기간이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경제적 실질은 뭐라는 거예요? 경제적 실질은 단순한 채권 가격의 변화가 아니라 이자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자가. 이거를 과세관청이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채권의 매매 차익이라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드러나지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간 이자, 이걸 혹은 이자 상당액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세법은 계산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해내는 공식이 50페이지 밑에 보면은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이라고 표현하고, 어떻게 되나요? 채권의 권면가액이 있어요. 권면가액. 주식은 액면이라고 하지만 채권은 통상 권면가액이라고 합니다. 권면가액, 지금 본 예로 얘기하면은 1,000원입니다. 곱하기 이자율이 있죠. 이자율. 요거 10%겠죠. 0.1. 그 다음에 1년의 이자가 이만큼이니까 365분의 보유일수. 이렇게 하면 지금 이 경우에는 365분에 하루 전에 팔았다고 그랬죠. 36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게 실질적인 이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큼은 세법이 계산을 해서 보유기간의 이자 상당액만큼은 매매차익이라는 법률 형식에 가려져 있으나 사실은 이자소득이니까 세금 낼 준비하고 있어라. 요게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채권 투자론하고 또 연결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좀 복잡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다시 보세요. 원래 채권인데, 마찬가지 채권인데 1,000원짜리 채권을 시장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합니다. 해서 발행을 한다 하면은 1년 후에는 원본 1,000원과 이자 100원을 합쳐서 1,100원을 원금 플러스 이자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잠깐 보십시오. 여기서 요 이자율 얘기하는 거예요. 요 이자율. 요 이자율이 여러분 교재에서 그 공식에 보면은 이게 표면 이자율이다라고 기반을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표면 이자율. 그렇다면 요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 채권의 표면에 기재된 이자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얍삽 바른 어떤 사람이 이 채권의 이자가 과세가 안 되도록 하려고 채권 B는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발행가를 1,100원으로 아예 처음부터 정해요. 그리고 이자는 없어요. 이렇게 발행을 해요. 이거는 이자가 있어요. 이렇게 발행을 한 거죠.
이렇게 발행하는 이런 채를 뭐라고 하냐면 무이자부 채권이라고 하죠. 무이자부 채권. 이 무이자 조건부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자는 없어요. 이자는 안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1년 후에는 원금 1100을 상환해 주겠죠. 그렇다면 요 A와 요 B는 1년 후에 1100원이라는 현금 흐름을 투자자에게 갖다 주기 때문에 동질적인 겁니다. 동질적이에요. 동질적 투자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채권 B처럼 발행하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이라는 거. 채권 보유기간 이자를 계산을 할 때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1100원 액면에 표면 이자율은 0%죠. 그러니까 365분에 뭐 364일 아무리 보유기간이 있더라도 이게 0%니까 이 0원이 됩니다. 그러면 채권 보유기간의 이자가 이자소득인데 국가는 이자소득을 과세를 할 근거가 없게 되죠. 경제적 실질은 똑같은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다면 이 채권 B를 다시 조금만 더 보세요. 그러면 1년 후에 1100원의 원본만 상환해 주겠다라고 발행을 할 때 액면 1100원짜리를 발행하면 이걸 1100원에 사겠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발행가는 얼마에 결정될까요? 실제 발행가는 1년 후에 채권 A하고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게 이 채권 B죠. 그러니까 요 발행가라면 내가 사겠다라고 채권자들이 달려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발행가가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요거는 액면이었는데, 즉 권면이었는데 발행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할인 발행이 된 거예요. 할인 발행.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할인 발행이 얼마가 된 거냐? 약 10%의 할인 발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극단적으로 무이자부 채권과 이자부 채권 간의 사례만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이자를 가지고 이자율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이라는 것은 계산을 할 때 권면가액에 곱하기 이자율을 할 때 바로 요거예요. 요건 뭐 365분의 보유 일수 이렇게 가겠죠. 할 때 요 이자율이 출발은 표시이자율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표시이자율에서 출발을 하나, 요 채권 B의 경우를 잘 보십시오. 요 표시이자율이 채권 B의 경우는 출발은 0%입니다. 0%. 그러나 여기 할인 발행 시가 10% 이자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바로 요 할인 발행률, 할인율이라고도 하고 할인 발행률이라고도 합니다. 할인율인 요 10%가 사실상의 이자율이니까 이걸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10%가 요게 이 채권에 적용할 사실상의 적용 이자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법이 굉장히 자세하게 요 표시 이자율이 아니라 할인 할증 발행 경우에는 할인율을 더하고, 여러분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 그래서 혹시 할증 발행됐다 그러면 할증률은 차감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표시 이자율에
할증률을 차감하고 할인율을 더한 요 실질 이자율로 적용해서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을 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자 소득에서 주의해야 할 첫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사업과 관련한 이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판매를 할 때는 1,000만 원인 어떤 자동차가 있다고 가정하시죠. 그런데 할부 판매를 합니다. 할부 판매를 예를 들어 24개월 할부 판매를 하겠다 그러면 현재 받아야 되는 이 돈을 이 경우에는 2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받겠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개념에 의하면은 요 나눠 받는 합계가 디스카운트가 돼서 1,000만 원이 돼야 되니까 사실은 이 금액이 훨씬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원리 합계가 할부금 합계가 이 현찰 판매보다는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뭐를 유추할 수 있느냐면은 요 둘 간의 차이에 해당하는 200만 원은 사실은 뭐라고 봐도 돼요. 요 200만 원은 이자 상당액이다 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자 상당액이라면 이 부분을 이자 소득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질문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별도로 이자 소득으로 구분해서 과세하자 이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사업 관련 이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매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업자인데 이 사업자는 현찰로 팔면은 1,000만 원이 자기의 매출액 수입이 됩니다. 그러나 할부로 팔면은 1,200이 수입이 되죠. 그러면 굳이 이거를 현찰 가격 1,000만 원에 이자를 포함해서 1,200이 되는데 그 중에 1,000만 원은 수입으로 보고 요거는 수입으로 보고 200만 원은 이자로 보고 이렇게 나눌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왜 그래요? 어차피 1,200만 원이 한 번에 매출액, 수입 금액으로 과세가 되면 이걸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고 과세 실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사업과 관련된 할부 이자라든지 할인액 등은 별도로 구분을 하지를 않고 사업소득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교재 51페이지 바로 이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 좀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여기서 외상으로 팔았어요. 외상 판매를 했는데 약정대로라고 하면은 이때 결제를 해줘야 됩니다. 결제 시한인데 그 구매자가 결제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 미안하다. 자꾸 미뤄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1년 좀 미뤄주자. 내가 다음에는 꼭 갚아주마 했더니 또 안 돼요. 그럼 이게 마냥 밀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 왜 그래요? 사람 마음 좋다고 마냥 밀어주면은 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지나가면 여기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요 3년이 딱 지나가는 순간 채권 자체가 법률적으로 사라집니다. 이걸 소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결제를 미루고 있는 이 거래처에게 이제는 이쯤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도 지금 이제 결제 못하겠다, 미안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요거 넘어가면은 채권 자체가 소멸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비상수단으로 뭐를 쓰느냐면, 그러면 이 채권 외상채권인 거죠. 예. 외상채권은 없는 걸로 하고, 대신에 나한테 돈 빌려간 계약서에 사인을 해라. 실무적으로는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차용증 써라 그러죠. 차용증. 차용증이라는 것은 금전을 빌렸다라는 그런 약정서입니다. 금전을 내가 누구한테 빌렸다라는 약정서를 써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기다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차용증으로 바뀐 거를 교재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색깔을 좀 달리해서 할까요? 외상채권이 금전 소비대차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금전 소비대차로 전환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잘 보세요. 이제부터는 요 시점부터는 외상채권은 회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꾸어주는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용증으로 전환된 이후에 다음 연도에 가서 이 돈 내놔라 그랬더니 결제를 했어요. 하면은 이건 당연히 요 차용증 상에 약정 이자가 있기 때문에 원본과 이자를 같이 주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줬다라고 가정하면 요 이자는 금전을 빌리는 법률적 행위에 따라 내가 받게 되는 이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한 이자 소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가세요. 교재 51페이지에 괄호 2번에 사업 관련 이자 성격의 소득을 보면 도표의 위쪽은 소비대차로 전환이 되면, 구분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소비대차 전환 시 되면 전환 후에 받는 것들은 소득 구분이 이자 소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자는 내가 사업자로서 외상대금 대신에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는 대금업자가 될 수가 없죠. 물건 판매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업과 관계없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이자 소득은 어떤 이자냐? 이 이자 소득은 사업자에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이 사채, 이 사채 이자를 받은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원천징수도 14% 세율을 쓰는 게 아니라 25%짜리 원천징수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다시 보세요. 그 도표. 그리고 그 도표의 밑에는 소비대차로 전환하지 않았을 때라고 되어 있죠. 소비대차로 전환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여기 잠깐 보십시오. 지금 이런 식으로 결제 기한을 미루다가 만약 여기서 결제를 해줬다라는 거야. 하면은 내가 미안하니까 요 두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도 같이 주마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받았으면 그 외상대금 말고 요 이자를 합친 그 금액까지를 받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그 이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뭐로 본다?
사업소득에 포함시키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교재 51페이지의 바로 2번입니다. 지금 그 금융소득, 특히 이자소득 쪽은 굉장히 그 구분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유의사항은 보험 차익입니다. 여러분 그 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의 그 종류를 설명을 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축성 보험이 있고요. 저축성 보험에 나오는 그 보험 차익이 있고 또 보장성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 차익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보험 차익은 과세 대상입니까? 과세하지 않습니까?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하지 않아요? 과세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유는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것은 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은 예기치 못한 재산이나 혹은 신체 상의 손해를 보상 해주는 것이 보험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재산이나 신체상의 손해가 보상된다라는 것은 원상 회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상 회복은 원상 플러스 알파가 되는 소득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보장성 보험을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그 차익은 소득으로 보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득이 아니면 뭐다? 원상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저축성 보험의 경우는 이자소득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원칙적 과세를 하는데 단 또 뭐가 있었습니까? 복습 잘 하시고 계세요? 장기 저축성 보험 또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신보험 또는 소액 즉시연금 형태 이런 것들은 성격적 의미도 있고 또 보험업계의 요구도 있고 해서 얘네들은 비과세하는 것으로 일부 규정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계시죠? 복습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제 진도 많이 나갑니다. 자, 그런데 교재 51페이지에 그 도표가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예요. 근데 지금 추가로도 볼 게 여기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과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뭘 더 보나요?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보장성 보험이 사업과 관련된 거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뭐가 얘기가 달라지느냐? 보험료가 납부가 될 때 이 사업의 경비로 산입이 됐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험금을 탈 때, 보험금을 수령할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보험 차익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이때 보험 납입 때 냈던 비용 처리에 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과세 누락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게 과세권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보험 차익 자체를 이제는 수익 금액으로 잡아라 라는 대응의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전체를 전부 다 도표에서 요약한 것이 51페이지에 있는 도표니까 여러분들 그 도표를 잘 다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설명을 드립니다. 이 보험 차익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쉬울 겁니다. 52페이지에 있는 손해배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손해배상금. 그런데 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라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네요. 그럼 여러분, 손해배상금은 과세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이걸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보험차익에서 설명했듯이 손해를 회복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는 아니다? 이 소득이라는 건 추가 증가분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추가 증가분. 원상을 회복한 거지 추가적인 뭔가 증가가 있는 게 아니니까 손해배상금은 법리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 쉽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법정이자가. 법정이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A가 B에게 손해를 끼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나는 이거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소송에 갔어요. 나는 손해를 입힌 적이 없다. 그런데 결국은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났습니다. 1심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라. 뭐 1억. 이렇게 1심 판결이 났는데 이거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A가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죠? 항소라고 하나요? 그래서 2심을 갔습니다. 근데 2심에서도 똑같아요. 2심에도 변화가 없어요. 끝난 게 아니라 끝까지 가자. 이거를 상고라고 하죠. 대법원에 가는 거를. 맞는지 모르겠네. 3심까지 갔는데 3심에서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원심 확정 판결을 내린다 가정을 하십니다. 원심 확정. 그러니까 요게 맞다라고 확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1억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 라고 판결을 한다면 원심이니까 요 1차 선고 때 나갔던 손해배상금만 지급하면 된다. 그렇게만 판결을 한다면 문제가 생기죠. 왜 그래요? 이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 기간이 경과가 됐어요. 그래서 기간 이익이 지금 대략 한 2년 후에 나오는 거니까 이때 1억과 이때 1억은 가치가 다르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걸 당연히 계산을 해서 요 기간 이익에 상당하는 얼마를 이자 개념으로 더 줘라. 이렇게 같이 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요 이자, 요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손해배상금이라면 요게 법정이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자소득으로 따로 구분하느냐라는 건데 구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왜 안 한다? 아까 배웠잖아요. 사업과 관련된 이자는 이자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 대신에 사업소득에 그냥 포함한다.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이걸 원칙으로 삼고 있잖아요. 번거롭게 가지 말라.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라는 것도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라는 것도 이자를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원본인 즉 손해배상금의 원본인 손해배상금의 원본의 증액으로만 그냥 보는 거예요. 원본의 증액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라 하더라도 이거는 손해배상금이라는 겁니다. 손해배상금. 그럼 손해배상금이 과세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다. 그러니까 법정이자도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나중에 단 하나 주의할 사항이 기타 소득에 가서도 배우겠지만은 이 손해배상금 중에 계약의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때는 손해배상금이라 하더라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타 소득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계약의 위반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인데 소송을 하다가 법정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이거 이자소득으로 가요 안 가요? 이자소득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어떻게 가는 거예요? 원본의 증액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여기 원본의 증액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때는 기타 소득 금액에 포함하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자소득의 이론적인 내용은 전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배운 내용을 잊어먹기 전에 나에게 익히는 방법은 곧바로 계산 사례를 통해서 확인학습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처음부터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서 배당소득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4페이지에 이자소득에 관련된 2-1번 문제가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과세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뭘 물은 거죠? 이자소득이 아닌 게 어떤 거냐 이걸 물었죠. 자, 1번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한 소득. 이거 이론 설명하는 과정에 이게 설명이 안 됐었죠. 그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지금 세법이 여러 차례 바뀌는데 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회에서 발생한 소득은 2015년도 이전에 가입했던 경우에는 이것도 아마 금융소득으로 그렇게 분류가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소기업 소상공인 인들에게 조세 혜택을 주자라고 세법이 규정을 바꿔가지고 2016년 이후 가입분부터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2015년 이전에 가입했던 사람은 애매한 상태가 돼서 그때 경과조치로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2015년 이전 가입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015년 이전 가입자도 본인이 선택권을 행사를 하면은 2016년 이후 가입자와 똑같이 퇴직소득으로 과세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경과 조치를 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실제로 그 현장에서는 다 퇴직소득 과세를 선택했을 것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세부담이 더 줄어드는 방식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한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되지 금융소득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퇴직소득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그렇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기에는 직장공제 외 초과반환금이 이자소득으로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거랑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도 좀 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워낙 길죠. 그 시사적으로는 노란 우산 공제, 이렇게 매스컴에 광고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이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직장공제회와는 어떻게 다른 거냐? 여러분, 직장공제회는 지나간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입사하였다 가정하고 나중에 퇴사한다 가정할 때 이거는 이제 돈의 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월급에 비해서 이것을 납입을 하게 됩니다. 원본을 납입을 하면 그 납입금을 이용해서 공제회는 운용 소득을 벌어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 시점에서 공제회가 수고한 만큼 수수료를 당연히 띄겠죠. 띄고 나서 이것을 반환해 줄 때 이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은 자기가 난 납입금 말고도, 자기가 냈던 납입금을 반환해 준 거 말고도 초과 반환해 준 금전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이 이자소득이고, 다만 요 입사에서 퇴사까지가 불입기간, 근속기간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불입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받은 이 초과 반환금을 불입기간으로 나누어서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불입기간을 곱해서 전체 세금을 구하는 연분연수법을 쓴다 그랬죠. 그때라 하더라도 요 이자에서 45% 정률 공제도 해주고 또 납입 연수 공제도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다 퇴직소득 계산 구조랑 비슷하게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장공제외 초과 반환금만큼은 종합과세를 쓸 수가 없이 별도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따른다라는 것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회라는 건 뭐냐면은 자영업자들이에요. 사실은 자영업자인데 기업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불입을 하면 공제회의에 불입을 하면 공제회가 이걸 잘 운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당신들의 사업이 문제가 되거나 사업을 접거나 했을 때 이건 퇴사라는 게 보다는 폐업이죠. 이렇게 됐을 때에 당신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국가가 이런 데다 신경을 쓰느냐면 여기 다시 직장공제외 초과 반환금이라는 거는 직장인들이에요. 직장인들. 그러니까 이 직장인들은 퇴사하면은 퇴직금도 있고 또 이런 초과 반환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은퇴자금이 충분합니다. 은퇴자금이.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에 해당하는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가 같은 경우는 대개 개업했다가 폐업하면은 좋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사업을 다 정리한 후에 사업 정리 후에 이들에게 은퇴자금이 있느냐 이거예요. 했더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은 사회구조의 불안도 되고 또 국가가 노령연금 이런 걸 지급해야 하는 의무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회라는 거를 국가가 만듭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회라는 거를 국가가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인가요? 거기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인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런 법에 근거를 두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회를 만들어서 이게 공익단체로서 국가가 지원도 해주고 관리를 해서 당신들의 자금을 안전하게 이렇게 불려서 돌려줄 테니까 가입을 하라 라고 만드는 게 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회라는 제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사업자가 이 공제회 부금이라고 하죠. 이걸 부금을 납부하면 나중에 이만큼을 불려줄게 라고 할 때 이 부금을 납입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업자는 자기가 사업할 때는 돈이 궁합니다. 결제할 돈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까지 해요? 그 사채업자들한테 손 벌려가면서까지 부도막으려고 하고 하는 게 이 사업자의 특징인데 이런 돈을 납입하라고 그러면 사업자들이 사업자금도 없어 죽겠는데 납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의 실효성을 올리려고 이 납입을 하면은 납입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이 국가가 혜택을 줘요. 이해하시겠죠?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이제 소득공제는 100% 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공제에 일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공제 한도가 여기였다고 가정하세요. 여기 공제 한도가 여기인데 이 양반은 요것만큼은 추가로 더 납입을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운용소득까지 탔다라고 하면 나중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회로부터 받은 금액 중에 1차 어디가 과세소득이 될까요? 일단 여기죠. 여기는 불려낸
증가분에 해당하는 소득이니까 이게 일단 소득으로 넘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이 납입한 것 중에 이 소득공제를 받았던 이 부분 있죠. 이거는 원래 자기 돈을 납부한 건데 세제 혜택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왜 그런다 그랬어요? 왜 그런다? 가입과 납입을 촉진하기 위한 하려는 일종의 유인책이라고 그랬죠. 유인책. 이 제도를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납입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자기 돈 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공제를 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혜택을 줬던 이것을 자, 여러분 요 시점에서는 세금 혜택을 준 거예요. 아시겠죠? 납입액만큼 세금에서 소득에서 빼주고 결국 세금 혜택을 준 거죠. 그래서 그 혜택을 줬던 세금 혜택을 환수해야 되니까 다시 과세 대상 소득으로 이렇게 잡아야 맞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할까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내가 냈던 금액 중에서 소득공제를 받았던 이 세금 혜택을 받았던 이 부분은 돈을 탈 때에 다시 원상 회복시킨 거예요. 과세권을 회복하는 개념으로 소득으로 잡는 것이고, 이 부분 공제회의가 불려냈던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소득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퇴직금으로 보아서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회로부터의 얘기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뭐냐면 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입은 했어요. 가입은 했는데 중간 이쯤 가다가 사업이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부도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도 해지를 합니다. 중도 해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도 사업자의 경우는 빈번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건 퇴직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시적이거나 우발적 사태로 일시적이거나 우발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소득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제일 합당한 것이 기타소득입니다. 그래서 이 만기에 타는 것은 보시죠.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중도에 해지한 것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라는 사실, 여기까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보시죠. 다시 보십니다. 그래서 다시 페이지 64에 문제 2-1번을 보고 있는데 1번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회로부터의 이익, 이것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혼합형 금전 투자 신탁이 있는데, 이 혼합형이라는 것은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채권에도 투자를 하는 이게 혼합형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식을 투자 대상으로 해서 받은 거라면 배당이 될 거고, 또 채권을 투자 대상으로 해서 얻은 소득이라면 이자가 될 텐데 도대체 어디냐, 이런 구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50% 초과 부분이 어느 쪽이냐 뭐 이걸 가지고 따졌는데, 지금은 세법이 좀 간명하게 가자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혼합형이라면은 무조건 배당으로 가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뀐 것도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뭐 이게 대부분 펀드이기 때문에 2007년 이후에 다 가입한 펀드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배당소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외에서 지급받은 신탁이라고 되어 있죠. 국외에서 지급받은 신탁. 자, 여기 이제 원천적으로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탁 그러면 사실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실물 신탁이 있을 수 있고 금전 신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물 신탁이라는 것은 실물 자산을 누구에게 부탁해서 관리를 위임한 거죠. 대부분이 이게 이제 부동산인데, 부동산 자체를 뭐 임대했다 그러면 임대소득이고, 매매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이 되겠죠. 그리고 금전신탁은 지금 얘기하는 이 펀드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국외에서 지급받은 신탁이라는 거는요, 이게 부동산을 운용을 했는지 금전을 운용했는지 조차도 구분이 쉽지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련된 자산 정보를 국외 현지 국가에 요청을 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현재는 얘도 마찬가지 2007년도부터 이제 바뀝니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복잡하니까 이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의 이익도 역시 배당소득으로 통일하자, 그렇게 통일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된 거죠. 혼합형도 배당소득, 국외에서 지급받은 신탁은 실물이냐 금전이냐를 묻지도 않고 배당소득. 자, 네 번째, 법원 판결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 이건 지나간 시간에 설명드렸죠. 자, 법정이자는 어디를 따른다? 원본을 따른다.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원 판결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 그러면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손해배상금이죠. 이해하셨죠? 법정이자는 원본에 포함한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손해배상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죠. 이건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다. 5번 봅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신용계로 인한 이익. 이 상호저축은행도 금융기관이잖아요. 이것도 예탁금입니다. 예탁금의 이자랑 같은 거예요. 이건 뭐 이자소득이죠. 자, 6번.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 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은 할인액. 여러분, 이런 말 나오면, 외상매입금 이런 말 나오면 이거 뭐와 관련된 거예요? 사업 관련인 거죠. 사업 관련. 사업과 관련돼서 외상매입금이 됐든 미지급금이 됐든 일찍 지급하거나 늦게 지급하거나 하면서 거기에 추가되는 이자 종류 있잖아요. 이건 이자로 본다,
사업 관련된 원본에 포함한다? 예, 원본 포함. 그러니까 이건 이자 소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복습을 안 하신 분들은 이론 부분 다시 복습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될 겁니다. 7번 할부 판매. 또는 연불 조건으로 판매하면서 현금 거래 가액, 현금 가액보다 추가로 받은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래 이거는 어디에 포함하는 거예요? 현금 가액의 판매액이잖아요. 이 원본에 합산하는 건데, 이렇게 원본에 합산하는 건데 똑같은 문제를 두 개를 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주의할 것은 이 사업과 관련된 이자가, 요 이자들이 원본에 산입하는 게 원칙이나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 단 뭐예요? 소비대차.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전 소비대차. 금전 소비대차로 전환된 상태에서 받는, 전환 후 받는 이자라면 요거는 원칙대로 이자 소득으로 과세한다라는 사실 기억해야 되겠죠. 근데 7번이 그겁니다.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할부 판매나 연불 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 단 금전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 문제를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8번 외상 매출금의 결제 기간을 연장하고 받은 기간 연장이다. 이것도 뭐 볼 것도 없죠.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사업 관련입니다. 사업 관련. 그래서 뭐 이자가 수수가 됐다 그래도 포함되는 거죠.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인가요? 비영업대금의 여러분 비영업대금의 뭐예요? 영업적으로 돈을 꿔주는 게 아닌 업이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사사라울 사자에다가 채권할 때 채, 사채이자, 이자소득이죠. 만약에 B를 빼고 영업대금의 이익이 있어요. 이건 어디로 갑니까? 이건 사업소득이죠. 굳이 표현한다면 대금업에 해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10번 보험기간 10년의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 느낌이 오죠? 괄호 속에 아주 친절하게 월 균등액 적립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과세죠. 비과세 이자소득. 근데 이런 경우에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2-1번이 묻고자 하는 물음이 다음 중 과세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얘는 아니요 라고 해야 돼요. 아니요 라고 해야 되는데, 만약 묻기를 다음 중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만약 이렇게 물었다. 만약에 물음이 이렇게 물었다 하면은 이 비과세 이자소득은 해당된다라고 답을 해야 됩니다. 이자소득이니까. 다만 과세는 안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장난 같은데 자격시험에 객관식 시험 같은 데서는 이런 수식어에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자, 11번 일정 기간 후에 동량의 채권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받은 그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채권이 있어요. 이 채권을 원래는 A가 소지하고 있는 채권인데 매각이 아니라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권의 뭐라고 표현하나요? 현물대여라고 하나요? 빌려줍니다. 그러면 B가 이 채권은 이제는 A를 떠나서 B가 이 채권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B가 가지고 있는 이 기간 중에 이런 이자가 지급되는 이자 지급일이 지나갈 수가 있죠. 이렇게 얼마 동안 빌려주는지는 모르겠는데 현물대여니까. 그러면 이런 이자가 일단 B에게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현물대여 조건은 예를 들어 채권 이자가 10%라면 대여 조건은 여러 가지로 책정할 수 있는데 이자 별도로 하고 대여 수수료를 연간 5%로 하자, 이렇게 하든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B가 A에게 어떤 걸 주게 되게 됩니까? 이 5%에 해당하는 대여 대가를 주고 역시 이 받았던 이자도 이렇게 주게 돼 있겠죠. 그럼 문제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일정 기간 후에 동량의 채권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받은 그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요거 이게 무슨 소득이냐라는 건데, 채권의 대여에 의해서 받은, 자 지금 여기 10%라고 했으니까 요게 10%입니다. 10%. 그럼 요 10%와 5%를 합쳐서 받았을 때 15% 전체를 대여소득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자 부분은 이자소득이고 요것을 대여소득으로 볼 거냐라는 건데, 세법은 어떻게 한다? 이거 별도로 구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11번에 요거는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과세되는 그 이자소득의 실질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 내용이 문제 2-1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 보셨을 텐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론 요약에서 설명드렸던 그 복습이 계산 사례에서 다시 확인이 되고 나의 어떤 논리 구조에 다시 뿌리박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나 지금 요 2-1은 요거는 사실은 몸풀기에 가까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2-2번 문제부터는 실제 계산 사례로 전부터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론 요약 부분에 대한 공부가 복습이 분명히 되고 나서 들으셔야 충분한 학습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